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요란한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잔뜩 흐린 하늘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후 3시경 서울 등 수도권에 먼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일부 전북과 경북 지역까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이면 그 외 전남과 일부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20에서 70mm로 많은 양이 오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100mm가 넘게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원 영동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는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와 광주가 31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약간 덥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지속되며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26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놓고 한미 양국은 여전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300mm 방사포,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정밀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재작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300mm 신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가 200km로 수도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이를 직접 개발 기획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뀌어도 대단히 정확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청와대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3발이 이 300mm 방사포를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거리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한미 양국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비행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로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지만 사거리를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발사체가 폭발한 점을 감안하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아직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인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하면서도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 firing of any ballistic missile i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do view it as a provocative act. We continue to want the Kim regime to understand there is a different path that he can choose.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도록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 협력해 평화적인 압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쏘았지만 강대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북한이 지난달 2차례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에 주목해 왔습니다. I am pleased to see that the regime in Pyongyang has certainly demonstrated some level of restraint that we've not seen in the past. We hop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this signal and that perhaps we are seeing our pathway
to sometime in the near future having some dialogue. 틸러슨 장관은 같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북한이 앞서 26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 의회 고위 인사가 몹시 나쁜 신호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아직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의회 고위 인사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강경 결의 채택 이후 이뤄진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몹시 나쁜 신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과 직접 대립하지 않는 국가들이 북한을 두둔하기조차 몹시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항상 그래왔듯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미 군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얼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지도부 타격을 염두에 둔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26일 오전 강원도 기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거센 일본에서 육상자위대가 어제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훈련 장면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훈련에는 대원 2,400명, 전차 80대, 항공기 20기가 동원됐으며 가상의 섬이 공격당한 것을 상정해 탈환 훈련을 펼쳤습니다. 자위대는 1960년대부터 매년 대규모 훈련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가쿠, 중국명 자위다오 열도 방위를 염두에 두고 6년째 낙도 탈환을 내용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서리에인노스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까지 10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리에인노스는 지난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 연구소 시찰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마이클 앨러먼의 연구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앨러먼 연구원은 북한의 고체 연료 모터는 북극성 발사 때 1단계 선보인 약 7톤급이지만 ICBM 1단계 모터는 20톤 정도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체 추진체에 대한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의 10년 내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네,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처럼 발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는 냉각된 양국 관계를 반영해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 반응은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보복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드 보복 조치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시 주석이 입장을 바꾼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비록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 탓에 한 달에 1조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냉각된 양국 관계의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51%의 득표율을 기록한 안신임 대표는 단호하게 싸우는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신임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임시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넘긴 51.09%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지난 5구 대선 패배 이후 110일 만에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중도 개혁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특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간신히 과반을 넘긴 득표율을 기록한 안 대표가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이제 새정치 리더십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당대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 신임 대표가 항상 새정치를 많이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 대표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민생과 국익에 우선되는 일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안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저도 노력할 테니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한다면서 새로운 당대표가 됐으니 향후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득표 2, 3위를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 일선에 나섰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2선으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되며 정치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110일 만입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귀국해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홍 대표는 내부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공론화하는 등 당 재건의 전면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적으로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대선 패장들은 외국행 등 일종의 칩거 기간을 거친 뒤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홍 대표와 안 대표는 이전과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유 의원과 심 전 대표 모두 별다른 당직을 맡지 않은 채 권토중래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재판에서도 유리해진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이제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연인 박근혜로 풀어주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여성과 청년을 우리 당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중 절반 정도로 공천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다고 선언하며 다시 한번 협치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30대 신세대답게 새 시대 흐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준 시대적 과제라며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디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구도 속에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여당발 정계 개편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저의 임기 중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다당제 구조를 인위적 의원 빼오기로 훼손하는 파괴적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정권 교체는 촛불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한 것으로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추진 과제를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발신했습니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은 자기 괴멸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맞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지방선거와 개헌 등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막중한 일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만 해도 벅차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네, 법원이 이르면 오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선고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로 대규모 여론조작 정황이 새롭게 포착된 만큼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론 재개를 신청한 이유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등으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민간인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당시 대규모 여론 조작이 이뤄진 배경 등을 활발히 수사 중입니다.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나 사실관계 등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가 오는 수요일에 예정된 만큼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4년이나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의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오는 30일 선고를 강행할 경우 이번 재판이 이미 대법원을 거친 파기환송심이란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 전 원장의 형이 확정되면 공범들의 선거법 위반 처벌이 어려워지는 만큼 선고가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폭염과 장마로 폭등한 채소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계란 가격을 내렸지만 계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네,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폭염과 폭우의 살충제 계란 파문까지 연이은 악재로 먹거리 가격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진 상추, 배추, 무 등은 평년보다 가격이 60% 이상 올랐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평년보다 14.5%, 15%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고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크게 오른 계란값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수요가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계란 한 판 가격을 5,000원대까지 내렸지만 일시적인 소비 위축에 따른 방안일 뿐 추석을 앞두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염이 오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양돈조합 등을 통해서 도매 시장의 출하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처럼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마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명절을 앞둔 주부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안정성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7년간 생리대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싼 가격에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셈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생활 필수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7월 대비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13.2% 상승했지만 생리대는 26.3% 올랐습니다. 생리대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2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기저귀는 10.5% 상승했고 화장지는 2.8% 하락했습니다. 생리대는 10%의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 생리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331원으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보다 비쌉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생리대 제조에 사용되는 펄프와 부직포 가격이 2010년보다 각각 30%와 8%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생리대에 사용되는 고급 펄프와 부직포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는 5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 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생리대 1위 업체가 전체 생리대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체 제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가 비싼 가격에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유럽산 가공육에서 E형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한 해 100여 명이 E형 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E형 간염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오염된 식수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육류와 가공식품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은 아니지만 임신부와 간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2천만 명이 감염되고 330만 명이 증상을 보입니다. 2015년에는 4만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E형 간염이 법정 감염병이 아니어서 정확한 환자 수와 감염 경로가 의료 신고 체계를 통해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멧돼지 담즙과 노루 생고기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고 연간 100여 명이 E형 간염으로 진료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형 간염은 평균 4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피로와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황달과 진한색 소변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잘 씻는 것은 기본이며 육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고 유행 지역을 여행할 경우 식수와 육류 섭취 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E형 간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네, 박성현 선수가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성현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사상 처음으로 LPGA 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지연 기자. 마지막 라운드를 4타차 공동 12위로 출발한 박성현은 화끈하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3번 홀에서 첫 버디를 잡은 뒤 전반 9개 홀에서만 4타를 줄였습니다. 박성현은 후반에도 10번 홀을 시작으로 버디쇼를 벌였고 18번 홀에서 마지막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보기 없이 7개의 버디를 기록한 박성현은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인지가 박성현을 바짝 추격했지만 마지막 홀에서 오히려 타수를 잃으면서 박성현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US 여자 오픈에 이은 올 시즌 2번째 우승입니다. 준우승은 11언더파 273타로 대회를 마친 이미림에게 돌아갔고 전인지는 10언더파 274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현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최근 LPGA 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국가 선수들이 5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정상을 휩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성현은 US 여자 오픈 우승으로 연승 행진의 시작을 알린 뒤 김인경과 이미양의 바톤을 넘겨받아 캐나다 여자 오픈 우승으로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또 올 시즌 23개 대회에서 13승을 합작해 2015년 기록한 한국 선수 최다승인 15승 기록에도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2명의 10대 소녀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17살 A양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 잔혹한 범죄로 검찰은 내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가법에 따라 아동을 유괴해 살해했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만 17세인 A양에겐 소년법이 적용돼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인 18살 B양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B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B양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양은 내년부터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마지막까지 호소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지가 죄값의 무게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또 공범 B양은 직접 살해한 A양과는 달리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B양 측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양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났던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 당시 술에 취한 탓에 범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대뜸 이름을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운전하는데. 술에 취한 남성은 윽박을 지르더니 택시기사의 목을 손목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리자 택시를 몰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답심리역에서 성북구 자신의 집까지 택시를 몰고 달리기를 25분. 중앙선을 넘고 인도를 넘나드는 아찔한 고개 운전이 계속됐습니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47살 남성은 아침에 일어나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있어서 놀랐다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분기점 인근 전조등을 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옵니다. 급하게 운전대를 돌렸지만 충돌은 피하지 못합니다. 33살 여성 최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겁니다.
최 씨는 사고 후에도 차량을 몰고 6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여파로 다른 승용차 등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모두 7대, 최 씨와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평택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어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가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손 차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호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핵 이슈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회복 국면이던 경기 흐름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회복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의 경기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상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에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회복 국면이던 경기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1%대였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분기엔 0.6%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8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7개월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 역시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핵 이슈와 중국 사드 보복 여파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하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건설 투자 둔화와 가계부채 등의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은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꺾이면서 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1만 건 정도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됐지만 실손보험 계약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알리자 보험업계는 긴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실손 보험료 인하 압박 신호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40만 6천 건, 100억 원 규모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3,300만 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계약 대부분은 보험료 책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이나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보험료 과다 책정 상품은 2, 3주간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보험사와 상품명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손보험 유지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어떤 효과가 그걸로 인해서 실손보험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건강보험 정책 자체가 이제 방향만 제시한 거지. 이제 관심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공사보험협의체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사전 협의만 계속된 상황에서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나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가을이 곧 올 것 마냥 주말 날씨는 그야말로 청명했습니다.
이대로 가을 날씨가 지속되면 좋을 텐데 중부에 또다시 큰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네, 자세한 호우 전망과 날씨 이슈 등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주말에는 하늘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큰 더위도 없어서 나들이 하기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오늘도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처럼 그렇게 청명한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청명했고 특히 일요일보다는 이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또 낮더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습도도 굉장히 낮고 불쾌지수도 보통을 기록하게 됐고요. 시정도 20km까지 탁 트이면서 나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사실 중부지방은 좀 흐린 날씨를 보였고요. 네. 빗방울도 좀 떨어졌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맑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흐리고 오후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명한 날씨를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부 곳곳에 좀 큰 비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또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흐리고 비도 예상되기 때문에 낮 기온은 서울 26도, 그래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네. 대전 29도, 대구 31도, 그래서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좀 비구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 무더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남 양산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의 폭염주의보도 대부분 다 해제됐습니다. 예, 당장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중부에도 큰 비가 예고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상되는 호우 시점과 또 지역은 어딘가요? 예, 우선 서울, 경기, 영서 그리고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에서 최대한 70mm가량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라든지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경기 평택과 이천, 여주 지역 그리고 강원도 횡성과 원주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굉장히 세찬 비가 쏟아지겠다. 집중호우를 예고한 상태고 주로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고요. 지역으로 본다면 역시 중북부 지방, 특히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역시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서의 한랭 건조한 공기들 그리고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 그래서 남북의 온도 차이가 아무래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게 됐고요. 아무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 구름들의 이 형태가 국지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굉장히 호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라든지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8월 들어서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하늘이 거짓말처럼 청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오늘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떨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마철인 6, 7월보다 사실은 8월 달에 내린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영남 지역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또 서울도 이달 들어서 17, 17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동쪽에서 날씨 흐름이 좀 막혀 있었고 따라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들
그리고 그 비구름들을 만들어내는 기압계가 장시간 동안 막혀 있으면서 궂은 날씨도 잦았고 많은 비도 내렸고 따라서 8월 달이 가장 무더워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만 8월 달에 폭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날씨 흐름이 거의 정상 상태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들도 일부 내륙까지 올라오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었고 또 오늘 내일 이제 비가 좀 내릴 텐데 장시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오전 되면은 대부분 그치거든요. 그래서 8월 초 중순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씨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정상 상태에 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한반도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한반도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치는 주 중반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올여름 특히 잇따른 폭염과 폭우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9월 초순까지는 사실은 한반도 동쪽에서 날씨 흐름이 다시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들어왔을 때 역시 8월 초 중순처럼 다시 또 장시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올가을은 9월 중반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은 9월 중순 이후부터 보실 수 있겠고요. 태풍은 올가을에 하나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필리핀에서 만들어서 중국 남부 쪽으로 들어갑니다만 9월과 10월 달에는 일본 남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9월과 10월은 고수온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한다면 일본 쪽이 아니라 한반도 근처까지 올 가능성도 있겠고 한 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 중남부의 텍사스는 허리케인이 비상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허리케인 하비가 본토에 상륙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들어와서 상륙한 그 허리케인 하비가 이 미국 중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4등급, 그래서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유지한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상륙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2005년에 1,2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쉽게 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시 세력이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강한 세력으로 상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상륙을 해서 현재 많은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그 미국 기상당국에서는 휴스턴에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리겠다라고 예고한 상태고요. 앞으로 4일에서 5일간 폭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5명인데 바람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아무래도 4등급으로 들어갔다가 수증기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서 세력은 많이 약해졌는데요. 굉장히 많은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5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호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뚜렷해서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 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육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처음으로 신고리 오육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합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건설 현장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신고리 오육호기뿐만이 아니라 신고리 자호기 터빈룸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전과 관련된 여러 시설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리 오육호기의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론화위가 이들의 목소리까지 직접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부처 업무 보고, 핵심 정책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방부 보고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와 방산비리 근절 방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상황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을 둘러싼 여러 논의 역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